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정우효 선생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아서요. 최선을 다해서 한국사 공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먼저 하시면 정우교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게 타이틀인데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걸 화두로 꺼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최근의 세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목은 의외로 한국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공 과목의 경우라고 치면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방문각 팀에 있는 담당 교수님들께서 관련된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금방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나 영어도 초중고 다니실 때 워낙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고 또 지금 방금 하셨던 진가영 선생님이시나 박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자체가 그런 부분을 금방 땡겨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국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사의 현실 냉정하게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외로 한국사에 고전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실 때 나오실 수 있어요. 무슨 문제냐? 바로 수능과 공무원 시험 문제는 같이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수능에서는 크게 수시와 정시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수시의 경우에는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보충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시면 되냐면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했었던 것만 달달달달 해서 그냥 찾아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것들이 대부분의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최근의 세대분들은 수시로 대학을 70%를 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정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채 30%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정시는 수능을 보셔야 되는데 수능의 한국사와 더불어서 공무원 시험 문제는 학교에서 보셨던 내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범위가 넓다. 맞나요? 그래서 외워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보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배웠던 용어를 그대로 써줘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초기 열언하러 갈까요? 고조선 멸망 이후에 예를 들자면 서옥제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골장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그대로 써줘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골장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시문 자체에 뭘 출제를 하면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했다가 중약 처리를 하고요. 뼈를 추스러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해서 골장제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전환해줘요. 선택지도 동일한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냥 모르고 달달달달 외웠을 경우에는 개념 이후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러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국사 전체의 개념을 하시다가 보면 무슨 판단이 있으냐면 내가 개념을 할 때 어떤 파트는 내가 충실하게 못한 것 같기도 해. 굉장히 이런 반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될 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면 개념을 했으니까 문제가 퍼펙트하게 풀려야 되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퍼펙트하게 풀리지 않으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해서 개념을 다시 보신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페이스가 꼬이겠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게 개념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셨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전보다 한두 문제는 더 풀 수 있죠. 왜냐면 방금 전에 봤었던 걸 푸니까 단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더 무서운 거 그때는 맞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뒤 있다가 또 잊어버려요. 틀려요. 맞았다 틀렸다가 반복이 되면 심리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입고요.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돼요. 문제는 이 대안이 초중고 다니실 때 기억이 워낙 오래돼 있었고 이 기억이 공무원을 준비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한국사 공부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셔야 될 한국사 수업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냉정히 따지면 공무원 한국사예요. 그럼 공무원 한국사에 걸맞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되셨나요? 특히나 2015년과 이전과 2000년, 15년 이후는 또 달라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2015년 이후부터 현행 고등학생들은 다 한국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2015년 이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느냐? 인문계 학생 그 중에서도 선택제였어요. 선택제. 예, 그래서 탐구과목 중에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한국사와 근현대사 문제의 수준은 매우 높아요. 지금 현재의 9급 공무원 시험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사료도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평가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 개발이나 문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가 되면 필수로 잡아놓고요. 문제를 바보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이에요. 제시문 지문에 이순신 장군 이런 걸 줘요. 다음과 관련된 전쟁은 무엇인가요? 퀴즈 형태로 내는 거예요. 선택지가 또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임진왜란이 답이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병자호란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다라면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모군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거기다 차라리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지. 문제는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만들어 놓은 게 최근의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익숙하신 분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지금의 한국사 체제에서 그나마 그걸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안고 공무원 준비를 하시게 돼서 만나는 한국사는 제시문도 선택지도 문제 자체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은 제시문의 경우는 우리 지금 시험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 구성이 쉬워요. 선지 구성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과 또 다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제가 뭐 몇 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무원 한국사랑은 차이가 좀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닌 한국사 능력검정과는 다른 지금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정복할 건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화두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도대체 공무원 한국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처럼 암기만 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걸로 가능한 문제가 있고요. 동일한 파트에도 이걸로 안 되는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선택해야 될 거. 과연 내 기억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그냥 달달달달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했었던 공부와 또다시 준비하는 수능에 등장하는 한국사 시험이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의 유형과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공무원의 한국사는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기존 습관대로 그냥 외우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할 거냐? 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한국사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외운다? 여러분 좀 봅시다. 뭔가의 공통적이나 뭔가의 이해체계 없이 그냥 그걸 외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사는 휘발성이 높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떤 논리 체계도 없이 악으로 깡으로 외우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려고. 그럼 제일 큰 문제를 무슨 걸 만난다? 자꾸 잊어버린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당연히 공부라는 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다음 과정이 쌓이게 되면 처음과 그 다음 과정을 듣고 나면 수준이 명확히 달라져야 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매번 특정 파트를 외운다?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초신행 때 실수하셔서 굉장히 애를 먹고요. 결과를 그렇게 만드는 케이스가 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과를 바꾸시려면 지금 같이 했었던 방법으로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방법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습관대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잘 될 거야 라는 낭만적 기대의 흐름에 맡길 건지 아니면 공부 방법을 바꿔서 우리 공무원에 맞는 공부 방법을 바꿔서 결과를 바꿔서 합격을 하실 건지 우리가 이걸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또는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단계를 가기 전에 설명은 잠깐만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사의 경우에 크게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까지 현대 사이까지를
근현대사라고 하고요. 근대사 이전에,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까지를 이전 전자를 써서 전근대사라고 합니다. 크게 전근대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파트가 있어요.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대략은 근현대사 시험 문제가 7문항 내지 8문항이에요. 이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매년 어느 정도의 편차는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합격을 잘 하시느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근대사의 경우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라 그래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래도 좀 익숙해요. 뭐보다는 근현대사보다는. 그런데 근대사는 전근대사는 그 이전에 많은 연구가 진행돼서 시기별로 관련된 사건이 내는 것들이 개수가 딱딱딱딱딱 맞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근현대사 파트가 되면 갑자기 사건이 확 늘어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근현대사 시험 문제는 어떠냐? 근현대사 시험 문제는 평이에요, 사실. 그런데 근현대사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없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근현대사를 그래서 누가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돼요. 대략은 최근에 3년치를 따져보면 시험 문제는 7문항 내지 8문항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반면에 전근대사는 평이하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만점을 방지하려고 때리면 이쪽을 때려요. 전근대사를. 그래서 고득점을 하시려면 근현대사에 만점을 맞으시려면 전근대사 파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요게 대략 한 10문항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문항, 3문항 정도는 뭐냐? 바로 통합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렬의 경우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통합형의 문제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전근대사를 소재로 해서 지역을 쫙 훑어내서 물어보는 문제나, 또는 답이면 답을 쫙 드러내서 물어보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유독 우리 직렬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것들이 심심치 않게 최근 들어서는 3년에 2번이나 연이어서 4년, 5년 이렇게 치면 연이어서 3번 가까이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직렬 고유의 특징이 있는 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략은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쳤을 때 파트상 볼게요. 파트상. 시기로 물어보면 어느 파트가 제일 중요하냐면 조선시대가 제일 중요해요. 반면에 파트로 치면 뭐가 압도적이냐? 정치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거의 대다수는 70% 이상은 뭐냐면 정치사예요. 그래서 정치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한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왕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 그것도 그냥 단순히 왕의 업적을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을 구별하셔야 돼요. 나오는 사람은 시험에 출제되는 왕은 왕뿐만 아니라 한국사는 모든 소재가 다 동일합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중요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가 출제가 되느냐? 첫 번째, 어떤 항목에 최초면 나와요. 최초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들이 나와요. 딱 2개를 소재로 해서밖에 출제를 못합니다. 그렇게 치면 뭐가 압도적이냐? 정치사가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이 문화사예요. 그래서 정치사와 특히 문화사,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사회사, 특히나 경제사에서는 세금제도와 토지제도라는 굉장히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자주 되느냐, 매년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신경 써서 어떤 방식으로 쳐다보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런 정도고요. 근현대사는 대략 한 7 내지 8문제라 항목으로 치면 근대사 3문제, 그러면 일제, 현대 2문제씩. 아니면 3문제, 3문제, 2문제, 또는 2문제, 3문제, 2문제. 그래서 대략 근대나 일제강점기 현대사는 주로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편차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제시문을 줍니다. 수능 형태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느냐? 사료, 제시형 또는 분석형 문제를 물어봐요. 이 문제가 대략 17 내지 1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시문 사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할 때의 제2 메소드는 제가 이거 숨은 그림 찾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1번 제시문에서 뭘 확인한다. 없으면 2번 뭘 확인한다. 3번은 뭘 확인한다. 4번 뭘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까지 해서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문제풀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시키고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보는 최악의 방식은 뭐냐면 사료 암기예요. 그 많은 관련된 사료를 외운다 가능할까요? 이거는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사료는 암기가 아니라 사료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기출문제나 유형별 문제를 풀면서 과거에 출제되거나 빈출되는 어떤 또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사료들을 보고 분석을 해왔대요. 보셨던 거면 기억이 있고 부담이 덜합니다. 이런 방식이 돼 있어야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시문 사료가 들어왔었을 때 남들은 다 외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처음 봐. 어떻게 푸실 거냐고. 그래서 정우교는 2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사료는 제시문은 암기가 아니라 뭘 한다? 루틴대로, 매뉴얼대로 분석하는 거라고요. 그럼 분석하시면 돼요. 이게 차별화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건 본 수업 시간에 제가 공개를 하겠게요.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나머지 그러면 2문제, 3문제.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올드 스타일의 시험 문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올드 스타일. 예전으로 치면 수능 이전에 아주 옛날에 학력고사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문제 바로 주고 물어보는데 이때는 문제, 발문에 2가지를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리를 할게요. 한국사 시험 문제는 딱 2종류예요. 대상을 찾으세요 문제와 시기를 찾으세요라는 문제 딱 2가지인데 시험 문제는 시기 구별 문제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시기 구별 문제가 조금 더 불편해 하시거든요. 우리가 봤었던 작년 22년도의 시험 문제에서 국가직으로 친다라면 시기 구별 문제는 5문항, 그 전년도 21년도 10문항, 그 전년도 20년 9문항, 그 전년도 19년 7문항. 이런 방식이라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뭐를 불편해하냐면 시기구별 문제를 좀 불편해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구별 문제가 연도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히 따져서 연도 암기가 아니라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요. 그 전이냐 앞이냐를 물어보는 거라 이런 걸 연도를 외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연표형을 줄 때 구체적으로 시기구별 문제가 들어가면 몇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문제풀이를 하는 제2 메소드 시간에 이 구체적인 사례를 딱딱딱딱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연표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표를 주고 기준점을 줘요. 과거의 시험 문제는 그 위에 중요 사건 위에다가 연도를 줬는데 최근에 2, 3년은 뺐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출제하는 지들도 이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를 암기한다? 이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우리 직렬 국가직의 시험 문제에서 우리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강좌는 이론편인데 기론 이론편이 있고 기본 심화 이론편이 있고 심화 이론편이 있어요. 제가 노리는 건 뭐다? 쉽다, 간단하다, 단 2개의 틀로 한국사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게 이 기본 이론편의 저의 슬로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딱 2개의 틀로만 모든 한국사를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별로 때리는 한국사를 다 다르게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역사는 쳐다보는 시선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 정해져 있는 시선을 가지고 그 시기별로 다 대입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본 이론표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이 단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제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공무원을 준비해서 합격하셔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셔서 냉정하지를 못하세요. 뭐냐면 감정에 취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젊은 인생을 담보로 해서요.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젊은 20대를 담보로 해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요. 이걸 감정에 취하셔야 될 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써서 뭐랑 바꿀래? 내 젊음을 바꿔서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가실 수가 있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감정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감정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연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해서 1단계 기본 이론을 할 때 과연 나는 각 과정마다 내가 뭐를 꼭 움켜쥘 거냐. 무슨 말씀이냐면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 기본 이론 때는 각각의 파트의 틀을 가지고 틀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뭘 제일 많이 할 거냐면 단어의 뜻풀이를 계속 해 드릴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다? 뜻풀이가 돼야 이해가 쉽고 이해가 되면 외워요. 제일 중요한 거 한국사 문제가 만들어질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했었던 단어를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자가 다 맞춰요. 그러면 어떤 거에서 차이가 지느냐?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떤 경우다? 그냥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웠을 경우에 문장 전환이 시도되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근데 그 문장 전환이 다 뭐다? 그 단어에 대한 뜻풀이에요. 뜻풀이. 그걸 계속 시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들으면 이해를 하세요. 끄떡끄떡 하시고 반응이 좋은데 그거를 갖다가 교재에다가 깨알같이 적지 않으시면 수업 시간에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단어들이 다 많아지면 아 이거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꼭 여기서 끝이 나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제풀이 과정으로 왔을 때 풀렸다 안 풀렸다 이게 특정 파트의 시험 문제가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이게 반복이 되면 애를 먹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그걸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기본 심화 과정은 기본 심화 이론은 어떤 거냐면 그 틀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딱 정리를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 파트에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통적인 건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항목을 구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몇 번에서 틀리셨을 거라 그러면 제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질문창에 많이 들어오는 최고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몇 번을 찍어서 틀렸는지 알까요? 아세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보내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구급 공무원에서 하는 시험 문제 자체에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적용하는 트릭이 있어요. 그 트릭에 빠지라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빠졌으니까 몇 번으로 답을 몰아갔겠죠. 그거가 몇 번이라고 찍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확신을 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게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탄탄해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심화 과정이 추가가 돼서 뭐랑을 명확히 구별하세요 라는 게 돼야 적어도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단계가 돼요. 심화 이론은 어떤 거냐면 틀 잡은 거, 단어 뜻,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오는 비교하셔야 될 핵심 내용들, 수준 있는 내용들 더하기 뭘 하냐면 사료 해석을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 기본 이론에서 이것저것 싹 다 안다?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적어도 내 머리가 오늘 하루에 썼던 것 중에서 이런 거예요. 100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 100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파트를 공부를 해봤는데 내용이 뭐고 뭐가 중요한데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구나. 그럼 모르는 걸 왜 헷갈렸고 뭐랑 헷갈렸을까 이런 걸 찾아내서 나의 취약 부분을 다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에 100개를 하면 뭘 할 거며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시면 뭘 할 거냐고. 그래서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요. 냉정하셔야 됩니다. 이 공무원 준비는 굉장히 냉정하셔야 돼요. 감정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러면 많은 슬럼프가 와요. 많은 문제점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개념 과정이라면 두 번째 2단계 과정은 뭐냐면 기출문제나 단원별 문제나 동형 모의고사 이런 문제풀이 과정이 특히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공무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진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형태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풀이 비법을 공개합니다. 제2 메소드 이걸 가지고요.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는 풀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러면 최악이에요. 문제는 풀기가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 맞았다 틀렸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그 과정이 중요해요.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맞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틀렸다, 어떻게라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맞았다 틀렸다는 늘 반복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험장에 가서 그 파트에 그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을 자신 있으신가요? 100%? 그래서 냉정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문제는 풀어서 몇 개 맞았느냐, 몇 문제를 풀었냐, 이렇게 가시는 게 대다수인데 그게 최악이시라고. 문제는 풀기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떻게 풀어서 맞췄고 내가 어떻게 풀어서 틀렸고, 이 파트에서는 도대체 뭐를 내가 꼭 기억해야 되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이 과정이에요. 그냥 기출문제를 풀 거고요.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기출문제를, 그리고 단원별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제 가능한데 빠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문제를 채워서 확인해 보고요. 그런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 기출문제와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요 데이터 정리하는 방식을 수업 시간에 대안 제시를 할 거예요. 특히나 동형 모의고사를 볼 때는 뭐까지를 할 거냐면, 여러분 좀 봅시다. 시험장에 아니라 교실에서 그냥 푸세요 그러면 무조건 풀어요. 근데 시험입니다.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시간. 문제 푸세요. 이렇게 되면 동일할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제일 많은 부분은 열심히 하셔서 합격권에 가서 붙으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합격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는 치고 올라가고 누구는 합격권에 있다가 튕겨서 나가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누가 실수를 줄이냐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동형 모의고사나 모의고사를 보면 온통 머릿속에 맞았냐 틀렸냐 또는 몇 점이냐예요. 아니, 이 모의고사를 쉽게 출제하면 점수가 높아질 거고 어렵게 출제하면 떨어질 텐데 몇 점이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시간에 쫄리면 어떻게 멘탈이 무너지는지, 어떤 형태의 문제에서 무너지는지, 이걸 본인의 습관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왜냐? 사람들은 긴장하면 누구나 동일한 방식의 똑같은 방식의 실수를 계속해요.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얼만큼 하는지를 모른다면 시험장에서 가서 더 극도로 긴장하실 텐데요. 그러면 머리도 심장도 다 경직될 텐데요. 아닌가요?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사전에 알아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볼 때는 요거 몇 점이냐 보다 그런 거에 바짝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과정은 대략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파이널 마무리가 있는데 이 마무리는 어떤 것들이랑 같이 가냐면 루틴 만들기, 출제 포커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각 파트의 출제 핵심 포커스는 뭐고 업그레이드 된다면 나는 어떻게 그 파트에서 어느 파트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업그레이드 될 건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 루틴을 만드시는 걸 다시 확인하는데요. 요건 특강편이랑 연동이 됩니다. 뭐냐면 필기노트를 나중에 특강으로 할 거예요. 필기노트는 뭐냐면 시험에 한국사와 관련된 핵심 테마 110가지를 가지고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때리는지와 관련된 사료를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해드릴 거예요. 뭐랑 선택지를 섞으면 무조건 헤매게 돼 있다. 그런 걸 해드릴 겁니다. 요게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반응이 좋고요. OX 특강 설명을 드릴게요. OX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했었을 때 어떤 내용이 흔들리는지 그거를 찾아드려요. OX로. 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료 해석 능력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사료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짧은 강좌로 해서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취약 부분, 나의 취약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되거든요. 제일 문제가 틀린 부분이 어디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문화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해결 못 하세요. 왜일까요? 문화사 안에 사상사가 있고 과학기술사가 있고 예술사가 있고요. 맞나요? 이 사상사 안에 불교, 도교, 유교, 풍수지리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지 불교라고 칩시다. 그럼 불교 안에 내가 시기구별이 안 되는지 승려구별이 안 되는지, 승려구별이 안 된다면 어떤 승려가 내가 원효 이상에 헤매는 건지 의천진우를 갖다가 놓으면 헤매는 건지 이게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화사 편을 여러 번 봅니다. 보는데 내 눈은 뭘 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는 것만 보겠네요. 그러면 문화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 본들 안 되는 건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요한 건 취약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드릴 거고요. 사료는 암기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특강에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이 단과만 올해부터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1, 2월은 기본 이론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3월, 4월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심화 이론. 뭐라고요? 기본 틀이나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각각의 파트에서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나오거나 유형의 변화가 나오는 핵심, 헷갈릴 수 있는 거 핵심. 그런 걸 놓쳐서 공부 실컷 하고 자꾸만 틀리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5, 6월 달에는 심화이론 더불어 필기 노트 특강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 과정을 거쳐서 지방직 시험을 한번 보러 가셔야 되는데 그 기간에 5월 달에 요 특강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탁월한 건지는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 다시 시작하는 기본이론, 기본심화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요때는 기본심화이론 더하기 OX와 사료 해석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해서 특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11월, 12월에는 기출문제 풀이도 하고 필기노트를 가지고 테마 110을 해서 각각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를 그 다음에 뭐지요? 24년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랑 필기노트 특강을 뒤에 오시는 분 때문에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월에는 동영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심이 기적을 만들고 기적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인생을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인 20대를 담보로 해서 지금 꿈을 꾸시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이걸 대하실 때 진심이셔야 됩니다. 진짜로 진지하셔야 되고요. 그 진지하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감정에 취하지 말고 냉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어떤 거랑 바꿨을 때 내가 제일 유리하고 이익이 될 건지 그 진심을 다하시면요. 분명히 합격이라는 기적은 일어나요. 이거 몇 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분명히 현실이 돼요. 그런 사례를 계속 봐오고 있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정우교 한국사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3월 기본 이론 심화 강의 언제 시작하냐면 3월 10일 날 금요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다시 이론 심화 과정으로 만날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 번만 더 이런 과정에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